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2부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1부를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일어나는 방식과 이제 재정 정책이 중심이 돼서 발생하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인 인플레 상승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이제 대출 수요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함으로써 이게 전반적으로 수요나 아니면 뭐 설비 투자 이런 걸로 이어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좀 간접적인 방식, 이제 중간에 은행이 껴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재정 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산층 이하 사람들한테 이제 현금이 직접적으로 이제 은행 계좌에 꽂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가 일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코로나 때는 임금이나 뭐 어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이 돈이 직접적으로 꽂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 백만장자나 뭐 억만장자들한테 이 돈을 주는 것보다 소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줬을 때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효과가.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이 뭐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소비가 늘어나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은 피부에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다 소비로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인제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거기다가 인제 코로나 자체의 특성, 그러니까 인제 공급 부족의 인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0 년대와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게 인제 코로나 정책 이제 락다운 때문에 경제가 인제 마비가 되면서 특히 중국에서 인제 고강도로 이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인제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인제 전부 문을 닫았던 거죠. 그래서 공급이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런 재정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소비로 몰리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인제 1 차로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서 대출이나 이런 양적 완화, QE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본이 중산층 이상, 특히 인제 자산시장 참여자들에게만 거의 인제 몰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이제 가격 인플레이션이죠. 계속해서 뭐 2% 3% 대에 머물렀다는 게 인제 그거를 방증하는 거죠. 지난 한 15년 뭐 코로나 전까지. 그러면 인제 금리 정책은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아무래도 덜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금리 인상이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인제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심한 게 이제 부동산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을 보면 미국이랑 전 세계로 나뉘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자가 보유자의 90%가 44% 미만의 고정금리에 지금 락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70% 정도가 3% 미만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이유가 고정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이 많은 게, 여기는 이제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미국을 제외하고 뭐 캐나다, 영국, 우리나라도 인제 포함이 되고요. 유럽 등이 인제 대부분이 변동금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는 지금 대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정책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특히 인제 부동산에 많이 미치게 되는데,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훨씬 적다는 거죠. 물론 신규 수요자들의 수요를 대폭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제 집을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기지 금리가 3% 에서 7%로 뛰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규 수요자들은 영향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주택 보유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고정금리에 돼 있기 때문에 최소 주택 시장 안에서는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2007년에 주택시장 버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의 변동금리 또 고정금리를 보면 미국은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X축이 지금 변동금리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Y축은 보시면은 이제 소득 대비 가계 부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건전한 상태라는 거죠. 변동금리도 지금 비중이 제일 낮고요. 그다음에 빚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100%도 굉장히 높은 거긴 하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쪽으로 우상향을 할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우리나라가 없어서 한번 이제 넣어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까지 지금 변동금리 비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처분 소득 대비 200%가 조금 넘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뭐 연끌부터 시작해서 뭐 PF 펀드들 얘기도 막 나오고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오고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들도 이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금리 인상이 그러면은 경제 전반에 전부 다 똑같은 파급 효과가 생기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타격을 받는 쪽과 타격을 덜 받는 쪽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이 지방은행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건 이제 세트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구매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비 기업들 얘네들은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파이낸싱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좀비 기업들은 아무래도 살아남기가 힘들게 될 거고 부동산 중개 회사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일단 신규 주택 구매가 줄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도 많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신규 분양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으로 나뉘는데, 2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가 4% 미만에 이미 락인이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를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30년 이거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새로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7%에 때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좀 의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막힌 감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택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동산 중개 회사들은 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특히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금융으로 움직이는 나라니까,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봐야 되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채권은 이제 안전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가격이 하방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당연한 게 내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양극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자본과 파이낸싱이 소위 말해서 이제 블루칩 회사들로 몰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 채권, 그 다음이 이제 블루칩 회사들, 그러니까 리스크로 봤을 때는 이제 낮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2008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산 버블의 양극화 제가 이제 지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금융 소득에 영향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금융 소득은 또 누가 또 영향이 있냐면 이제 미국은 이제 은퇴연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거를 매니징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401k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401k의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바로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코로나 때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가격이 또 치솟으면서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은퇴를 이제 많이 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금융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부 역시 이게 세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주식 시장 수익률과 이제 세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제 빨갛게 된 부분이 세수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퍼센테이지 등락을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러니까 파란색은 주식 시장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wilshire 5000이라는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S&P 500보다 경기 전반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넓은 차원에서의 이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에 주식이 이제 펌핑을 하면서 이제 세수도 엄청나게 이제 역대급으로 올라갔었는데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세수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뭐 급격하게 했지만 경제 전반에 지금 뭐 여러 상당한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이유들을 봤더니 코로나 때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고정금리가 이제 대부분이더라.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견고하다. 물론 하락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상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 하방에 이제 버티는 모습이 이제 생각보다 강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S&P 500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시 상승장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00개 중에서 실제로 이거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애는 10개 미만이거든요. 뭐 페이스북,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애들이 지금 S&P 500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얘네들은 뭐 파이낸싱 하거나 자본 조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493개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근데 그게 어쨌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7개, 8개의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냥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벌어져서 이제 물가 상승에 일부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특히 이제 채권의 이자가 늘어났을 때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보통 은퇴 때가 되면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산층 이상이 또 소비 여력이 생기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억제가 생각보다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쨌든 금리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대보다는 1940년대처럼 이제 재정 정책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군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요인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그 재정 확대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제 돈이 다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재정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결정될 확률이 높다. 금리가 낮아져서 이제 인플레가 오르겠다라는 논리는 여기에는 잘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나 이제 연준이 담행하고 있는 지금 고금리 정책이 득보다는 실이 많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집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랑 하고 있는 게 일본의 발자취를 좀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 모두 이제 소득 대비 부채율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미 100%가 넘었고 뭐 가계 그다음에 공공 상관없이 전부 이제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채 상황 때문에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게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이제 일본과 또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구 구조도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비, 그다음에 뭐 사회 보장 비용, 그다음에 무역 수지, 재정 수지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다른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은 이미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나이가 들었죠. 근데 이제 의료 비용을 따져보면 일본이 미국보다 적어요, 의료 비용이. 그러니까 미국이 의료 비용이 이미 더 많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 리타이어 하면서 여기서 의료 비용이 또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가 이제 GDP의 한 3, 4%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GDP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훨씬 빚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빚은 대부분 자국민이 가지고 있는 빚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뿌려놓은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 수입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그런 파이낸셜 그 컨디션을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본도 건강한 게 아니긴 하지만 이제 미국이랑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건강한 상태다. 특히 일본은 이제 수출도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대죠. 이제 저축보다는 항상 소비, 그리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그 인플레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고 인플레의 그런 어떤 사이클도 이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1차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끝났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이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을 얘기는 하는 거고 뭐 그게 이제 100%될 거다라는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소비자 생산 물가, 그러니까 CPI보다 이제 먼저 선행해서 나오는 PPI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CPI도 이제 렉이 좀 길 뿐이지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고금리 정책이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효과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정책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수라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리 정책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